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8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한정원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초점 잡혀라 시의 적절이라고 적혀 있지요. 그리고 저자 이름 옆에 8월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정원의 8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의 적절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는 출판사 난다에서 올해 론칭을 했는데요. 이 시리즈 설명을 읽어볼게요. 시의 적절함으로 시의 적절하게 12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12권의 책, 매일 한 편, 매달 한 권, 1년 365가지의 이야기. 우리들의 시계는 이렇듯 우리들의 사계가 된다. 시리즈 설명도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1월에 김민정 시인부터 2월 전욱진 시인, 3월에 신이인 시인, 4월에 양한다 시인, 5월 오은 시인, 6월 서효인 시인, 7월 황인찬 시인, 그리고 8월에 시인으로 한정원 작가님의 시의 적절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목이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인데 네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덜 사랑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앞뒤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름은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다. 3번을 거쳐온 마음은 미약하다. 그래도 싫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 저는 여름이 굉장히 힘들고 늘 좀 두렵고 저는 알러지도 있고 요즘은 최근에 막 온도 조절이 몸에서 잘 안 돼서 병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만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계절을 좋아하는 작가님의 여름을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의적절 시리즈가 한 달 30일, 31일 동안 읽을 만한 글거리들을 모아놓은 책이라서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서 한 번에 몰아 읽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몰아 읽은 아쉬움도 너무 크지만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 좀 위로가 많이 되는 책이었어서 어떤 책은 정말 운명처럼 온다라는 사실을 좀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나온 그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책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뭐 올해의 책으로도 뽑고 했었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믿고 읽는 작가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이미 있었지만 일단 이 책에는 한정원 작가님의 에세이와 시 그리고 사진 이렇게 세 종류의 작품들을 돌아가면서 만날 수가 있어서 그 구성이나 배치 같은 것들을 얼마나 좀 섬세하게 하셨는가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었고요. 144페이지 되는 굉장히 짤막한 분량의 책이고 뭐 시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텍스트의 절대적인 양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양 자체가 많은 책은 아닌데요. 근데 한정원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문장이 되게 무겁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냥 활자로 적혀 있는 누구나 적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의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거. 하나의 문장에 얼마나 많은 세공과 얼마나 많은 고민, 정말 적절하고 적확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의 무게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장의 무게가 정말 무겁다. 그래서 짧은 글이지만 짧게 얼마든지 후루룩 읽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아주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고, 그리고 저는 한정원 작가님을 떠올리면은 조금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숫가가 생각이 나요. 멀리서 봤을 때 참 아름답고 넓은 호수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그 호수가 찰랑이고 일렁이고 있고 그 안에서는 그 흐름에 맞게, 물의 흐름에 맞게 아주 많은 물질들이 순환하고 있는 이미지. 그래서 어떤 무겁거나 탁한 것들은 천천히 가라앉고 맑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좀 이미지로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호수에 들어가면 밖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심이 훨씬 더 깊은 호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맑고 가벼운 것부터 탁하고 무거운 것까지 모두를 품고 있는 것, 그런 이미지를 이번에도 연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뒷표지에 발췌된 본문 중의 일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여름의 어느 하루에 당신과 나는 20분쯤 함께 있었으려나. 100년 속의 20분, 그런 20분이 무수했으리라. 살면서 꼭 한 번은 더 보고 싶으나 분명 그러지 못할 사람과 사람, 그들의 20분이 100년을 쌓아 올리겠지. 8월에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다가 드물게 맑고 서늘한 바람을 맞아 기쁜 때가 있었다. 내게는 아름다운 당신과 스친 것이 그와 같았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인연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희망 없이,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기약 없이 눈을 감고 기다릴 것이다. 바람일까? 당신일까? 시일까? 슬픔일까? 혹은 그것들이 모두 하나일까 맞춰 보면서, 그러다 그것이 나를 다시 지나치는 때가 온다면 내가 기다려온 것이 그것임을 알아챌 수 있기를, 가벼이 일어서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걸을 수 있기를. 두 번째 책은 장편소설이에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바닷가의 루시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정말 팬이 많은 해외 작가 중에 한 명이죠. 그렇지만 이제 스트라우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읽어볼게요. 1956년 미국 출생이에요. 1998년에 첫 장편인 에이미와 이저벨을 발표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고, 2008년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 올리브 키터리지, 우리도 잘 아는 그 작품은 HBO에서 미니 시리즈로도 제작이 되었죠. 그 작품도 재밌는데 2009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버지스 영재, 내 이름은 루시 바턴, 무엇이든 가능하다, 다시 올리브 등등, 그리고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의 후속작인 오 윌리엄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죠. 네, 루시 바턴 시리즈의 최신작인 바닷가의 루시는 루시와 전 남편 윌리엄이 세상을 장악한 바이러스를 피해 바닷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며 일어나는 일을 다룬 장편 소설이다. 제목에 있는 바닷가의 루시, 이 루시라는 캐릭터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월드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중축이 되는 인물이에요. 루시와 관련된 책이 3권이 있어요. 내 이름은 루시 바턴, 그리고 오 윌리엄, 이번에 나온 바닷가의 루시가 이제 루시가 전면에 등장하는 소설들이고,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소설집에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라는 책 자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집에도 루시는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이 책이 좀 시의적절 시리즈, 시의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팬데믹 시기를 거친 루시와 그의 전 남편인 윌리엄, 두 사람이 팬데믹을 어떻게 거쳐왔는가를 담은 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난 팬데믹은 좀 너무 강렬한 상흔으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다시 뉴스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라는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런 뉴스들은 간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라거나 뭐 감기가 유행한다거나 뭐 어떤 특정한 병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라는 기사가 나면은 조금 더 마음이 덜컹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2022년에 원서가 출간이 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약간의 텀을 두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이나마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을 되게 촘촘하게 다룬 소설을 읽으니까 그 팬데믹 기간이 정말로 강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둬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들도 많고 떠나간 사람도 많고 그런 기억을 많이들 가지고 있고 누구도 손을 잡거나 안아줄 수도 없었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짐작하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거나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괴이해 보이는 풍경들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루시와 윌리엄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 등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리브 키터리지와 이 루시 시리즈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르고 루시라는 인물도 그 올리브와는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루시는 소설가예요. 가난하고 굉장히 어느면 정신적으로 폭력적이었던 부모 밑에서 자란 루시와 루시의 언니, 루시 오빠가 있었는데 이제 루시는 그 가정에서 탈출해서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이제 작가가 되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렇게 자기의 다른 길을 이제 개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면 깊이 가난의 문제 그리고 외로움 엄마와의 아주 좋지 않았던 관계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테마로 글을 쓰고 자기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책들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60, 70대가 되어서 중장년이랄까 노년에 접어든 인물이고요. 그리고 오 윌리엄이라는 다른 책에 제목으로까지 소개가 된 전남편 윌리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루시 시리즈 3권 중에 오 윌리엄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3권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읽는다 하면은 오 윌리엄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적절하게 온 바닷가의 루시 또한 지금 읽어야 또 확실히 다른 감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읽기에 좋은 책 하면은 이제 바닷가의 루시를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기 거의 직전에 윌리엄이 다급히 루시를 챙겨서 루시의 삶을 구하겠다, 루시를 지키겠다 하는 생각으로 루시를 데리고 자기들이 살던 뉴욕을 떠나서 메인주에 있는 크로스비라는 마을로 황급히 거의 도망치듯이 떠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올리브 키터리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스비가 올리브 키터리지의 환경이 되는 곳이죠. 실제로 올리브 키터리지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참 신기하게. 그리고 버지스 형제의 밥 버지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유니버스가 묘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전작을 읽으신 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됐건 그렇게 뉴욕이 봉쇄되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그때 뉴스들 생각하면은 사람들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엄청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제대로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를 표하지 못한 채 관들을 막 이렇게 수십 개씩 쌓아서 황급히 매장을 했었잖아요. 그랬던 풍경들 등등을 이제 떠올리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 후반부에는 드디어 백신이 개발되어서 고령자였던 윌리엄이 백신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루시가 맞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아래는 역시나 이 루시 바턴의 내면 그리고 윌리엄과의 관계, 딸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상실로 가득 찼던 그 시기를 굉장히 생생하고 굉장히 동시대적인 소설로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는 작품이에요. 뒤에 고명재 시인이 추천사에서도 썼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 펼쳐지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이렇게 생생하고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소설을 읽는 일에 아주 중요한 효용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걸 잘 담은 책이고요. 팬데믹이라는 되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록다운이 된 상황에서 루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이 늘 록다운이 되어 있고 그치만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도 굉장히 좀 울림이 있죠. 책의 첫 번째 문장은 다른 많은 이들처럼 나도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바이러스인 거죠. 하지만 윌리엄은 과학자고 그것이 오는 것을 보았다. 나보다 더 먼저 보았다는 것. 그게 내가 하려는 말이다.
제가 스트라우트 책을 읽으면 정말 밑줄을 많이 긋게 되는데 몇 군데 읽어볼까요? 탁구공이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쓰는데요. 요점은 우리가 운이 좋다면 튕겨서 누군가와 부딪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다시 튕겨서 떨어져 나온다. 적어도 조금은.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모두 스스로가 큰 무게를 두는 사람들, 그리고 장소들, 그리고 사물들과 함께 산다. 하지만 우리는 무게가 없다. 결국에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 삶에서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선물이다. 특히 팬데믹을 생각하면 그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그 후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정말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일은 나를 겸손하게 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게 했다. 내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내가 겸손해진 것은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 이런 일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 기간에 어느 파티에 간 것이 기억나는데 거기서 두 여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어느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건 그것이 내 마음을 검게 태웠는데 두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오, 어쩜 어떻게 아내가 모를 수 있지? 그런데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다. 내가 그것과 아주 비슷한 삶,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이 나를 허물어뜨렸다. 하지만 나는 종종 그 일이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로 겸손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성장하거나 더 비통해지거나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로 나는 더 성장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아내는 그런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내게 일어났다. 이런 문장도 특이하죠.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내게 일어났다라고 한 번 더 이제 꾹꾹 눌러 쓰듯이 덧붙이는 거. 이게 이제 루시 바턴 특유의 문장인데 사실 문장 자체가 막 아름답다거나 딱 떼어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음미가 된다거나 그렇다기보다 사실상 이 루시의 생각들을 쭉 이어나가다가 루시가 마주한 상황을 함께 마주하다가 마주했을 때 훨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문장들이라서 이 발췌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께 다가갔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루시 이야기가 막 기승전결이 뚜렷한 서사적인 완성도로 승부를 보는 그런 류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에 공감을 한다면 정말 푹 빠져서 읽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인생에 대해 바라보는 보다는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네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소리가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루시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미 한번 올린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비인간 동물 종들에 대한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가망서사의 신작입니다. 앞표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자 이름도 없고 책 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얘는 박쥐매인데 박쥐매의 얼굴을 보실 수 있죠. 책 제목은 새의 시간입니다. 부제는 날아오르고 깨어나는 밤과 낮. 마크 하우버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토니 에인절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새의 시간이라는 제목답게 자정부터 새벽 1시, 새벽 2시 이렇게 1시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오후 11시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그 시간대에 어떤 새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굉장히 짤막한 소개와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지은이의 프롤로그 첫 문장은 새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입니다. 그들은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고 침입자와 경쟁자 사이에서 살아남고 연약한 아기 새들을 보살피고 천적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해내느라 새들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바쁘다. 어떤 새들은 자는 동안에도 한쪽 눈을 뜨고 있을 정도다. 이 작은 책은 내가 새의 행동에 관심을 쏟아온 지난 수십 년의 결과물이다.
독자 여러분은 각각의 장마다 하루 중 1시간 그리고 하나의 새를 마주칠 것이다. 인도 공작이 짝을 유혹하기 위해 화려한 꼬리깃을 펼치고 개개비 둥지에 몰래 알을 낳으러 간 뻐꾸기는 둥지 주인을 쫓으려 회색 날개를 퍼덕이고 있다. 이른 아침에는 뉴질랜드에서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작은 점박이 키위가 후각으로 지렁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1시간 뒤에는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박쥐처럼 반향정위 능력을 발휘하며 동굴 속 집을 찾아가는 남아메리카의 기름 쏙독새들과 함께 난다. 반향정위라는 거는 이제 동물들이 초음파 같은 것을 내서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그 초음파를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엄청 세밀한 흑백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들을 하나하나 다 구글에 검색해서 이미지랑 동영상을 보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림하고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 이런 새들 신기하죠? 얘는 날지 못하는 새예요. 눈도 안 보이고 작은 점박이 키위라는 새입니다. 얘네가 새벽 1시에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들. 갈색머리 찌르레기 사촌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 옆에는 둥지랑 알이 있죠. 얘는 이제 자기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을 하는 그런 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생명종들의 진화라는 것은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탕란을 하려면은 어미새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어미새가 어떻게 언제 활동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둥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이제 알을 낳는 것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방 자기 알과 남의 알이 섞였을 때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재밌어요. 냄새로 자기 알이 아닌 것을 알아보고 바로 떨어뜨려 버리는 새들도 많고요. 흔한 숙주 중 하나인 북미 메세는 찌르레기 사촌이 앉은 것만 봐도 자기 둥지에 앉은 것만 봐도 둥지에 있는 알을 다 버린다고 해요. 찌르레기 사촌의 새끼를 기르느니 차라리 알을 아예 새로 낳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게 매정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 편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새끼 찌르레기 사촌은 맷새보다 더 식탐이 많아서 어미새를 엄청 조르고 다른 아기새들과 먹이를 두고 격렬히 경쟁하기 때문이다. 장난 아니죠. 게다가 찌르레기 사촌의 알만 곤란에 떨어뜨리는 새도 있고 아니면 어찌어찌 부화한 새끼 찌르레기 사촌을 알아보고 다른 새끼, 자기의 실제 새끼 새보다 먹이를 적게 먹이는 종도 있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공작새들, 공작새의 그 화려한 깃털은 수컷에게만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새들의 얘기도 있어요.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거 깃발 쏙독새라고 얘는 이렇게 자기 날개 위에 이렇게 2개가 더 있어요. 얘 동영상 찾아보면은 엄청 신기하거든요. 얘도 수컷한테만 이런 게 있어요. 날아다니는 영상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너무 번거로울 것 같고 어디 걸리기도 쉽고 그래 보이는데 이제 이것이 암컷에게 내가 괜찮은 수컷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특이하죠. 어쨌건 이런 에어쇼를 펼치는 새들의 이야기라든가 뭐 펭귄이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새, 뭐 모르는 새 등등 다양한 새들이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새에 관련된 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마지막은 그림책입니다. 이 책도 여름에 읽으면 너무 좋을 책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장자크 상페의 여름의 빛입니다. 원제는 바캉스더라고요. 바캉스 풍경과 여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풍경들을 상페 특유의 가느다란 선 그리고 좀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색채 중간중간 유머러스한 풍경 이런 것들과 함께 담아낸 책이에요. 저는 상페 그림 좋아해서 집에 책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상페 책 사서 읽으니까 진짜 기분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상페는 잘 아시다시피 꼬마니콜라의 그림으로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 알려졌죠. 워낙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이제 그림 작가였고 몇 년 전에 타계를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 아주 많은 좋은 책들을 냈습니다.
이런 여름 풍경들. 약간 화면이 어두워지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나?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물놀이는 즐기는 여성들. 좀 밝아졌나? 이렇게 혼자 해변에 서 있는 그림, 인물의 그림이 몇 컷 있는데 이제 다 다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읽는 재미도 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은 두 여성과 가뿐히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들어가는 여성.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바닷가 풍경도 있습니다.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좀 검게 그을린, 여름의 햇빛에 자연스럽게 그을린 인물들의 살결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말 들릴 것 같은 풍경이라든가, 해수욕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타올 두르고 뭐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이라든가. 사실 저는 이제 여름에 알러지 때문에 여름 바닷가에서 해수욕이라는 걸 즐긴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거의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그 언젠가의 아련한 기억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되게 좀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대리만족도 되고. 그리고 상빼는 이런 그림 많아요. 엄청난 풍경 속의 작은 인물들. 그래서 눈도 굉장히 시원하고 자연의 품에 안긴 듯한 인물들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죠. 나무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공간감을 확실히 주는. 상빼의 그림은 뭐 특별한 대사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좋고, 인물들의 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그림이 많아서 웃고 있는다거나 화를 내고 있는다거나 이렇게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만의 방식으로 읽기 좋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좋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도 4권의 책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좀 소식, 예고가 있어요. 제가 8월 말쯤에 처음으로 마켓을 열 생각입니다. 책과 관련된 건 아니고 먹을거리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을거리. 근데 이제 그 수익은 전액 제가 구독자 여러분 이름으로 기부를 할 생각이고, 처음으로 하는 마켓이고 돈을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정말 좀 좋은 뜻으로 좋은 혜택을 누리자, 공유하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기부할 생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머지않아 올라올 텐데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히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 빠르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